일진 학생들이 많은 학교의 군인 장교가 특강을 가게 되었고 선생에게 욕설을 하며 학폭을 가하는 불량 학생들을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의 총성이 멎은 지 닷새가 지난 소말리아 해역의 대한민국 구축함 갑판 위는 비릿한 화약 냄새와 뜨거운 혈양, 그리고 안도의 한숨이 뒤섞여 있었다. 해적들에게 피랍되었던 인질들은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20살의 젊은 하사 한 명이 복부에 총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였다. 긴급 후송을 위한 헬기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영원처럼 더디게 흘렀다. 모두가 발을 구르며 애태울 때 단 한 사람,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대위 권도현만이 침착했다. 그는 총상을 입은 하사의 손을 굳게 잡고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이고 있었다. 정신 차려, 김하사. 내 어머니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놓고 기다리신다. 이대로 쓰러지면 그 갈비찜은 전부 내 차지가 될 거다. 눈 떠라. 이건 명령이다. 그의 목소리는 지휘관의 위엄과 형의 온기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체온이 담긴 전투 식량을 데워 하사의 입에 조금씩 넣어주며 그의 의식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그것은 교범에 없는 오직 생사의 경계를 넘어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처절한 소생술이었다. 하사는 몇 번의 위기를 넘기면서도 권도현의 목소리를 생명줄처럼 붙잡고 기적적으로 버텨냈다. 헬기가 도착하고 하사가 들것에 실려 올라가는 순간 하사는 겨우 정신을 차려 권도현을 향해 힘겹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권도현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내려주고 대신 자신의 이마에 흐르던 땀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등에는 작전 중에 생긴 깊은 상처가 선명했다. 이것이 권도현이라는 사내였다. 그는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가장 냉철한 강철이 되었지만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는 자신의 심장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뜨거운 인간이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과거라는 또 다른 전장, 잊고 싶었던 잿빛 도시의 낡은 교정으로 돌아가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동해의 거친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공업도시 울산. 8월의 태양 아래 거대한 공장의 굴뚝들은 쉼없이 회색 연기를 뿜어냈고 공기 중에는 쇳가루 냄새와 바다의 짠내가 뒤섞여 있었다. 권도현은 18년 만에 돌아온 고향의 풍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기억 속 잿빛 도시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치열하고 고단한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내고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도시의 구석에 자리한 한때는 지역의 자부심이었으나 이제는 잊혀가는 대연고등학교였다. 그에게 그곳은 지옥의 다른 이름이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폭력과 가난을 피해 거리로 나섰던 소년 시절. 그의 마음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주먹은 세상을 향한 유일한 언어였다. 그런 그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사람의 온기를 가르쳐준 단 한 사람. 바로 그의 고교 시절 스승 윤상현 선생님이 계신 곳이었다. 오랜만에 밟는 교정은 낯설고도 익숙했다. 교문 옆 플라타너스는 그의 키보다 훨씬 더 자라나 있었지만 건물 외벽에 빛바랜 페인트와 칠이 벗겨진 농구대는 그의 상처 많던 시절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라는 이름의 망령과 마주하러 온 개선장군이 아닌 패잔병의 심정으로 교무실의 문을 열었다. 선생님, 저 왔습니다. 권도현의 목소리에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내려다보던 한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윤상현 선생님. 18년의 세월은 불의에 맞서 싸우던 열혈 교사의 등을 굽게 하고 그의 눈빛에서 총기를 앗아갔다. 희끗희끗한 머리칼, 깊게 팬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깊은 패배감과 무력감. 그는 마치 모든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노병의 황혼처럼 쓸쓸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도현이구나. 권도현 대위. 이렇게 늠름한 군인이 되어서 돌아올 줄이야. 정말 장하다, 내 제자. 선생님의 목소리는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러졌다. 그는 도현의 어깨를 두드리는 손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낡은 상담실에 마주 앉았다. 선생님은 힘겹게 학교가 처한 현실을 털어놓았다.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의 장이 아니었다.
울산 지역의 거대 기업 회장이자 학교 재단의 실세인 진성그룹의 진 회장. 그의 아들 진태환이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아버지가 내뿜는 후광과 막대한 재력을 방패 삼아 학교의 무관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 아이 진태환은 학교의 암적인 존재야. 자신의 패거리를 이끌고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선생들을 대놓고 무시하네.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건드리지 못해. 교장은 진 회장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고 다른 선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지. 학교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네. 진실과 정의가 돈과 권력 앞에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나는 매일 목격하고 있네. 윤상현 선생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염치불고하고 너를 불렀다, 도연아. 내가 이 썩어 빠진 곳에 와서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진짜 어른이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으면 해서. 이대로는 나 역시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권도연은 아무 말 없이 식어버린 녹차를 마셨다. 씁쓸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이것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다. 한때 강철 같았던 스승의 영혼이 부서져 내리며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다. 다음 날 강당은 의무적으로 참석한 2학년 학생들의 소란으로 가득했다. 권도현은 단상에 올라 그 소란을 꿰뚫는 듯한 고요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응시했다. 그의 등장에 강당은 잠시나마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혹한기 훈련에서 동상에 걸린 전우의 발을 자신의 품에 녹여가며 밤을 새웠던 이야기, 작전 중 고립되었을 때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을 후임에게 건넸던 이야기, 그리고 전사한 동료의 군번줄을 그의 노모에게 전달하며 함께 울었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낮춰 타인을 섬기는 것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명예는 빛나는 훈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땀방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되든 부디 강철 같은 이성과 심장 같은 온기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 파문이 닿지 않는 견고한 섬이 있었다. 강당 뒤편 진태환과 그의 패거리들이었다. 진태환은 최고급 브랜드의 옷을 걸치고 다리를 꼬고 앉아 노골적인 하품을 해대며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다. 아, 지겹다. 어느 시대에서 온 꼰대냐. 저런 개소리를 들으려고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해야 돼? 진태환의 목소리는 강당의 모든 학생들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교만했다. 그의 말에 패거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폭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권도연의 진심을, 그리고 강연의 엄숙한 분위기를 한순간에 더러운 오물처럼 만들어버렸다. 윤상현 선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상으로 달려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진태환, 당장 그 무례한 언행을 멈추지 못할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배님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스승의 분노 어린 질책.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모독이었다. 진태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슬렁거리며 단상으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거역한 늙은 교사에 대한 경멸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잔인한 쾌감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선배? 저딴 군바리가 내 선배라고. 웃기지 마시오, 선생님.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깐깐하게 굴 겁니까? 퇴직할 때 다 됐으면 그냥 주는 월급이나 받으면서 조용히 계시다가 곱게 나가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잘 말해서 퇴직금이나 두둑하게 챙겨주라고 할 테니까. 그리고 그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을 가르친 스승, 윤상현 선생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내 심기 다시 한번 건드리면 그땐 이 교단에서 관짝에 실려나가게 될 줄 알아. 알았어? 그 순간 윤상현 선생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수십 년간 지켜온 교사로서의 자긍심, 학생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제자의 손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이 학교의 정의가
교육의 가치가 완전히 죽었음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학생들은 경악하는 대신 환호했다. 그들은 이 충격적인 하극상을, 권력의 전복을 마치 짜릿한 구경거리처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스마트폰 불빛은 스승의 무너진 존엄성을 비추는 잔인한 조명이 되었다. 그때였다. 권도현이 움직였다.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고요하게 자신의 군복 재킷의 맨 위 단추를 풀었다. 마치 마지막 전투를 앞둔 군인이 자신의 참호를 확인하는 듯한 비장하고도 엄숙한 몸짓이었다. 거기까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진태환의 손목을 마치 마른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듯 가볍게 꺾어 제압하고 충격으로 휘청이는 윤상현 선생을 부축해 자신의 등 뒤로 세웠다. 그는 진태환을 그리고 강당의 모든 학생들을, 아니, 이 썩어 빠진 세상을 향해 선포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조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스승에 대한 존경이 죽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사라진 이곳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조국이 아니다. 이곳은 구출해야 할 적진이며 점령당한 고지다. 그는 자신의 스승을 돌아보며 그러나 모두에게 들리도록 말했다. 선생님,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자신의 참호를 빼앗기면 그 자리에서 죽는 순간까지 싸워 되찾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선생님의 교실, 이 학교의 교단은 선생님께서 평생을 지켜오신 마지막 참호입니다. 그리고 그 참호는 지금 적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는 다시 진태환과 학생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제 전장에서 적을 마주한 특수부대원의 그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학교의 교권 회복 및 정상화를 위한 작전을 개시한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마지막 참호를 탈환할 것이다. 그의 선포는 한 남자가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장엄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권도현의 선전포고는 즉시 학교 전체를 뒤흔들었다. 교장은 진 회장의 진노를 살까 두려워 전전긍긍했고 교사들은 폭풍에 휘말릴까 몸을 사렸다. 하지만 권도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교육청과 군 당국에 직접 연락하여 모교의 교육 환경 정상화를 위한 장교의 재능 기부라는 명분으로 3주간의 공식적인 활동 허가를 받아냈다. 그의 확고한 의지와 치밀한 계획 앞에서 교장은 마지못해 그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새벽 권도현은 진태환을 포함한 문제 학생 15명을 운동장으로 소집했다. 아이들은 비웃음과 조롱으로 가득 찬 얼굴로 나타났다. 진태환은 권도현의 차보닛 위에 보란듯이 발을 올려놓고는 흠집을 내며 비열하게 웃었다. 어이 군인 양반. 차가 똥차네.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이딴 거 10대는 사주는데. 어제는 잘난 척하더니 오늘은 뭘 할 건데? 우리랑 같이 흙바닥이라도 구를 건가? 권도현은 자신의 차를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이 차는 내가 처음 하사로 임관에서 받은 월급을 꼬박 모아 산 것이다. 너처럼 아버지 돈으로 산 장난감이 아니란 말이다. 내가 방금 낸 흠집은 단순히 쇠붙이를 긁은 것이 아니라 나의 지난 땀과 시간을 모욕한 것이다.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 그는 아이들에게 군용 더플백을 하나씩 던져주었다. 안에는 모래가 가득 차 있었다. 지금부터 그 가방을 메고 학교 주변의 산 정상을 찍고 돌아온다. 제한 시간은 2시간. 나고자는 없다. 한 명이라도 포기하면 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아이들은 경악했다. 하지만 진태환은 코웃음을 치며 더플백을 땅에 던져버렸다. 미쳤냐? 내가 왜 이딴 짓을 해야 하는데? 싫어. 안 해.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권도현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하기 싫은가? 좋다. 그럼 다른 선택지를 주지. 지금 당장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윤상현 선생님께 무릎 꿇고 사죄해라. 진심으로 용서를 받을 때까지. 그것도 싫다면 내가 낸 내 차 수리비를 내 용돈으로 직접 벌어서 갚아라. 아르바이트 자리 정도는 내가 알아봐 줄 수 있다. 그는 진태환에게 아버지의 돈이 통하지 않는 오직 자신의 책임만이 존재하는 세계를 제시했다.
진태환은 난생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했다. 결국 그는 치욕감에 얼굴이 벌개진 채 다시 더플백을 둘러맬 수밖에 없었다. 산악구보는 지옥 그 자체였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서로를 원망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권도현은 그들을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가장 뒤처지는 학생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쓰러진 학생에게 자신의 물통을 건네며 묵묵히 그들과 함께 걸었다. 그의 모습에 아이들은 점차 서로를 부축하고 격려하며 마침내 전원이 함께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울산의 풍경 앞에서 아이들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성취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이 산을 오르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태환의 지시를 받은 한 학생이 강당의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특전사 출신 군인 학생에게 도 넘은 갑질과 폭언이라는 제목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 유포한 것이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진실을 알지 못하는 대중은 자극적인 제목과 편집된 장면에 분노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다.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지역 언론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쇄도했다. 교장은 권도현을 불러 당장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소리쳤다. 이것 보시오, 권 대위. 당신 때문에 학교가 망하게 생겼소. 당장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시오. 권도현은 포위된 성에 갇힌 장수와 같았다. 안에서는 아이들의 저항과 밖에서는 왜곡된 여론과 싸워야 하는 이중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예상치 못한 동맹군이 나타났다. 갓 임용된 20대 후반의 젊은 체육교사 이준영이었다. 그는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학교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었다. 그는 모두가 권도현을 피할 때 조용히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대위님, 저 대위님을 믿습니다. 이 학교 골물대로 골맞습니다. 진태환의 폭력과 아버지의 권력 앞에서 모두가 침묵할 때 대위님만이 유일하게 맞서 싸우고 계십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아이들의 진짜 속사정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움직임에 대해 제가 대위님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강당에서 유일하게 공포에 떨고 있던 2학년 반장 최아름이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악성 댓글에 맞서 진실을 알리는 댓글을 달았지만 거대한 익명의 파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권도현을 찾아왔다. 선배님, 저 너무 무섭지만 이대로 침묵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친구들을 설득해서 강당에서 있었던 일의 진실을 증언하게 할게요. 저희가 선배님의 방패가 되어드릴게요. 젊은 교사의 신의와 어린 학생의 용기. 그 작은 불씨들이 사면 초가에 몰린 권도현의 마음에 다시 싸울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는 포위된 성 안에서 기꺼이 자신과 함께 싸워줄 동지들을 얻은 것이다.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왜곡된 여론과 학교의 압박에도 권도현이 물러서지 않자 진태환은 마침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버지 진성그룹의 진 회장이었다. 진 회장은 아들의 전화를 받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일개 군인 장교 하나를 쫓아내는 것쯤은 발가락으로 벌레 한 마리를 밟아 죽이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방식은 조폭처럼 저급하지 않았다. 그는 훨씬 더 교묘하고 압도적인 힘, 즉 돈과 권력을 이용했다. 다음 날 진 회장은 학교 재단에 통보했다. 학교의 교육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금년부터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모든 학교 발전 기금 및 장학금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학교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거액이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국방부의 고위 관료에게 전화를 걸어 권도현 대위의 부적절한 대민 활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논리였다. 압력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며칠 뒤 권도현은 자신의 소속 부대인 특수전 사령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가 가장 존경하는 직속 상관이자 부대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사령관이었다. 사령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무겁고도 차가운 실망감을 담고 있었다. 권 대위, 지금 자네가 하는 행동이
우리 부대와 군 전체의 명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있나? 자네의 신념과 용기는 높이 사지만 군인은 조직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네. 자네의 전쟁터는 그곳이 아니야. 사령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최종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사령관으로서 내리는 공식적인 명령이다. 24시간 내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즉시 원대 복귀하도록. 만약 이 명령을 어길 시 불명예 전역을 포함한 군법에 따른 가장 엄중한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전화는 끊겼다. 권도현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그 결과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직의 명예를 더럽히고 가장 존경하는 상관을 실망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날 밤 권도현은 텅 빈 운동장 스탠드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군인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였다. 하지만 그의 발길을 붙잡는 얼굴들이 있었다.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던 스승의 얼굴,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주었던 최아름과 이준영 교사의 얼굴, 그리고 증오스럽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던 진태환의 얼굴까지. 그는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이 학교는 영원히 진태환의 왕국이 될 것이고 스승의 영혼은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며 용기를 내주었던 아이들은 더 큰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조직의 명령 사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쥐었다. 그가 처음 임관하던 날 윤상현 선생님께서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며 선물해 준 것이었다. 군번줄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결심을 굳혔다. 그는 참호를 파기로 결심했다. 돌아갈 다리가 끊어진 전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마지막 참호.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대위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무너진 교단을 지키려는 한 명의 이름 없는 병사일 뿐이었다. 명령을 어긴 권도현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전투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을 육체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들을 진실이라는 이름의 도가니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이준영 교사와 최아름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태환의 심리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태환의 가장 약한 고리인 그의 여왕 박세리에게 접근했다. 그는 박세리와의 단독 면담에서 비난이나 추궁 대신 그녀의 불안한 내면을 정확히 짚어주었다. 너는 진태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진태환이 가진 힘을 사랑하는 것이지. 너는 그 힘에 기대어 너의 초라한 자존감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세리야, 태환이에게 너는 그저 가장 쓰기 편한 장기 말에 불과해. 언젠가 내 가치가 닿으면 그는 망설임 없이 너를 버릴 것이다. 마치 그의 아버지가 사업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쳐내듯이. 권도현은 진 회장의 비자금 내역과 그가 과거에 사업 파트너들을 어떻게 배신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슬쩍 보여주었다. 그 자료는 그의 군 시절 정보부대 동기들이 비밀리에 도와준 것이었다. 박세리의 눈빛이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전의 날은 진 회장이 학교의 발전 기금을 전달하는 행사날로 잡혔다. 지역 언론과 유지들이 모두 모인 가장 화려한 무대였다. 진 회장은 아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믿으며 인자한 교육 사업가의 얼굴로 단상에 섰다. 바로 그때 권도현이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최아름과 학교 방송부 학생들이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틀었다. 그것은 진태환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수많은 피해 학생들의 익명 증언 영상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혹은 두려움에 떨며 지난 몇 년간 진태환이 저질렀던 온갖 만행들을 고발하는 목소리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다. 강당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진 회장은 당황하여 영상을 끄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 순간 이준영 교사가 단상에 올라 또 다른 자료를 공개했다. 그것은 진 회장이 학교 발전 기금의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입증하는 회계장부 사본이었다. 마지막으로 권도현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다. 그의 시선은 진 회장이 아닌 아들 진태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진태환, 내가 가진 힘은 진짜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에 불과했지. 그리고 이제 그 성이 무너지고 있다. 너를 지켜주던 방패는 사라졌다. 이제 너는 내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과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무대 뒤편에서 굳은 결심을 한 박세리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울먹이며 진태환이 자신에게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 학생들을 협박하라고 지시했던 모든 사실을 폭로했다. 가장 믿었던 여왕의 배신, 아버지의 부정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 모든 방패를 잃어버린 진태환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참회가 아닌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찬 발악이었다. 그래, 내가 다 했다. 그래서 뭐, 너희 같은 벌레들이 감히 나를 심판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희들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그의 죄를 확정하는 마지막 증거가 되었다. 진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고 진태환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화려했던 왕국의 몰락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했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권도연은 결국 군복을 벗었다. 군사재판에서 정상 참작을 받아 불명예 전역은 면했지만 그는 스스로 미련 없이 군을 떠났다. 그는 울산의 한 바닷가에 작은 체육관을 열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며 그들의 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윤상현 선생님에게서 온 편지였다. 학교는 새로운 교장과 함께 더디지만 건강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했다. 최아름은 훌륭한 학생회장이 되었고 이준영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었다. 소년원에서 나온 진태환은 아버지가 몰락한 후 모든 것을 잃고 멀리 시골의 할머니 댁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연아, 자네는 그날 군복을 벗었지만 내게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영원한 참군인으로 기억될 걸세. 자네가 파놓았던 그 마지막 참호에서 이제는 희망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다네. 언젠가 이곳에 들러 자네가 심은 그 푸른 나무들을 꼭 한번 보러 오게나. 권도연은 편지를 접고 체육관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되찾은 소년처럼 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그가 지켜낸 마지막 참호는 이제 수많은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단단한 발판이 되어주고 있었다. 권도연은 군복을 벗고 울산의 가장 한적한 바닷가 마을인 주전에 터를 잡았다. 파도가 몽도를 핥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곳. 그는 자신의 퇴직금과 모아두었던 돈을 전부 털어 낡은 창고를 개조해 작은 체육관을 열었다. 체육관의 이름은 마지막 참호.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그 전쟁을 잊지 않기 위함이자 이제는 세상의 거친 파도에 맞서는 아이들의 마지막 방패가 되어주고 싶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그의 체육관은 화려하지 않았다. 달아빠진 샌드백 몇 개와 삐걱거리는 엿기, 그리고 땀 냄새가 밴 낡은 매트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상한 온기가 흘렀다. 가정의 온정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방황하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그의 참으로 모여들었다. 권도연은 그들에게 복잡한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땀 흘리는 것의 정직함,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쓰러진 동료의 손을 잡아주는 법을 가르쳤다. 그의 삶은 비로소 고요한 파도와 같은 평온을 되찾은 듯 했다. 아침이면 아이들과 함께 백사장을 달렸고 낮에는 땀 흘리며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저녁이면 텅 빈 체육관에 홀로 앉아 멀리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보았다.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경력은 빛바랜 훈장처럼 과거에 남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가끔은 은퇴한 윤상현 선생님이 낚싯대를 들고 찾아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향해 낚싯줄을 던지고 소주잔을 기울였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인생이라는 긴 전투를 함께 치른 늙은 전우처럼 그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보듬었다. 이제야 진짜 내 얼굴을 보는 것 같구나.
어느 날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윤상현 선생님이 말했다. 군복이라는 갑옷을 입었을 때보다 이렇게 땀에 젖은 운동복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이 훨씬 더 강해 보인다. 권도현은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다. 강철의 심장은 그렇게 서서히 사람의 온도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 평온은 어느 늦가을의 초입에 깨어졌다. 체육관 문을 닫으려던 늦은 저녁, 어둠 속에서 한 청년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헬쑥한 얼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깊고 공허한 눈빛. 값비싼 옷과 오만함으로 자신을 감쌌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달아빠진 옷차림 위로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위태로운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다. 진태환이었다. 권도현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그의 감각은 본능적으로 눈앞의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고 경계 태세를 취했다. 진태환은 그 살기를 느끼고 움찔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여기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권도현은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받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체육관이라도 청소하게 해주십시오. 바닥이라도 닦게 해주십시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땀 흘리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교활함이나 분노가 없었다. 그저 길을 잃고 안개 속을 헤매는 한없이 공허하고 절박한 영혼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권도현을 향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당신처럼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먹이 아니라 마음이. 권도현은 그의 말을 잘랐다. 돌아가라. 여긴 속죄의 장소가 아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이런 곳이 아니라 내 살 속에서 찾아라.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진태환이 남긴 상처, 스승이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고통의 기억이 그의 마음을 단단히 걸어 잠그게 했다. 진태환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권도현이 체육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체육관 주변에 흩어진 낙엽과 쓰레기를 밤새도록 홀로 치우고 있었던 것이다. 권도현은 그를 무시하고 체육관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진태환의 소리 없는 속죄는 계속되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흠뻑 젖은 채로 배수구를 정리했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날아드는 먼지를 막아서며 체육관 창문을 닦았다. 그는 권도현에게 단 한마디 말도 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방식의 노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썼다. 체육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당연히 그를 알아봤다. 그들은 과거의 폭군을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야, 너 진태환 맞지?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꺼져. 재수 없으니까. 너 같은 놈은 여기 오면 안 돼. 아이들은 그에게 돌멩이를 던지거나 일부러 어깨를 치고 지나가며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진태환은 단 한 번도 반격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모든 경멸과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맞는 것이, 욕을 먹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권도현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머리로는 그를 내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심장은 그의 저 처절한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는 결국 윤상현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수화기 너머로 스승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현아, 너는 그 아이를 부수는 법을 가르쳤지. 그렇다면 이제 그 아이가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을 가르쳐야 할 의무 또한 너에게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생님, 그 녀석이 선생님께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는 그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도현아. 나를 위한 것이지. 내가 그 아이를 용서해야 나 역시 그 고통의 기억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야. 하지만 기회는 다르지. 기회는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법이다. 내가 그 아이의 진심을 보았다면 한 번쯤은 기회를 줘보는 것이 어떻겠니? 스승의 말은 굳게 닫혀있던 권도현의 마음의 빗장을 흔들었다.
며칠 뒤 권도연은 묵묵히 체육관 바닥을 닦고 있는 진태환에게 다가갔다. 내일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닦아라. 대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밤에만 허락한다. 그것이 그가 내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였다. 진태환은 체육관의 정식 청소부가 되었다. 그는 밤마다 홀로 남아 땀으로 얼룩진 매트와 녹슨 기구들을 정성껏 닦았다. 그에게는 그 공간이 자신의 더러워진 영혼을 닦아내는 유일한 성소와도 같았다. 권도연은 그런 그를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체육관에서 가장 어리고 약한 아이 하나가 동네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돈을 뺏기고 있었다. 아이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자 불량배들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그를 위협했다. 마침 걸레를 빨러 나왔던 진태환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 과거의 그 잔인하고 포식자 같던 기운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그 눈빛은 깊은 고통과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는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이 무참히 짓밟았던 수많은 김진우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불량배들 앞으로 나아가 겁에 질린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만해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넌 뭐야? 이 새끼 꼬붕이냐? 불량배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진태환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그 주먹을 온전히 자신의 얼굴로 받아냈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어린 아이를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었다. 이 아이 건드리지 마. 나처럼 나 같은 괴물은 되지 마라, 제발. 그때 권도현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대신하여 기꺼이 주먹을 맞고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버티고 서 있는 진태환의 모습을 보았다. 그가 가르치려 했던 진짜 강함의 의미를 진태환이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순간이었다. 권도현은 순식간에 불량배들을 제압했다. 그리고는 피를 흘리는 진태환에게 다가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날 밤 텅 빈 체육관. 권도연은 서툰 솜씨로 진태환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화해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권도현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내일부터는 청소만 하지 마라. 진태환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어린 녀석들 자세 잡는 것 좀 가르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부터 가르쳐줘라. 그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내리는 가장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임무였다. 진태환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닌 구원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 스승과 제자도 친구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상처를 공유한 두 명의 사내, 구원자와 속죄를 갈망하는 자로서 서로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고 있었다. 지독히도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 위에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